건축 재료학의 구성,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의 총칭. 천연 재료는 뭐 목재, 뭐 여러 가지 돌 이런 거 있을 것이고, 인공 재료는 뭐 시멘트로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뭐 그런 과정. 건축 재료의 선택 방법과 사용 방법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내화 구조가 나와야 될 때는 불에 좀 잘 타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목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앞면이라던가 불에 잘 안 타는 거,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는 공장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점점 부품화되고 생산 기술의 각 방향에 그쳐 크게 발전되고 있는데, 부품화 된다는 건 현장에서 그냥 짜맞추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은 고성능화, 에너지 절약화, 공업화가 요구됩니다. 뭐 만약에 문제에서 틀린 답으로 뭐 현장 시공화 이렇게 하면 아닌 거죠.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 건축 재료의 분류, 제조 방식에 따라서 천연과 인공이 있고요. 목재, 석재, 골재, 점토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채취만 하는 거. 인공은 콘크리트, 금속, 석유화학, 뭔가 어떤 성분을 꺼내서 막 다시 만들고 이런 게 인공 재료죠.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유기물이라는 것은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생체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 목재, 아스팔트, 섬유 등이 포함됩니다. 목재는 그렇다 치고 아스팔트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스팔트는 우리 기름을, 석유를 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아스팔트로 변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름은 동식물에 오랜 시간이 거쳐서 그 기름이 걸러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막 돌이 아니라 동식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에 들어가는 거고, 섬유는 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섬유는 우리 목재 또는 뭐 목화 이런 거 있죠. 원래는 면을 만들 때 목화로 만들잖아요. 그 목화도 어떤 광합성을 통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공 섬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작은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화합물에서 플라스틱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 플라스틱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이게 합성수지예요. 이 말을 따라가 보자면 목재,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합성을 시킨 것, 그것이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또한 유기화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페인트의 시작은 물론 광물일 수도 있지만 목재에서 나온 어떤 뭐 끈적한 성분 이런 것들로 만들었던 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도장제, 페인트도 유기화합물이고요. 접착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뭐 힘줄을 끓여가지고 접착제를 만들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안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재료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철, 금속, 돌, 벽돌, 시멘트, 유리, 콘크리트, 타일 등은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흙이나 막 돌이나 이런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구조를 이루면 구조재료, 기둥, 보호, 벽체, 내력부를 구성하는 거, 목재, 철제, 석재, 콘크리트 등 구조를 이루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마감 재료는 실내외를 마감하고 장식하는 거, 타일, 페인트, 유리, 금속판, 석고보드, 합판 등이 마감 재료. 차단 재료는 물을 차단하고 습기를 차단하고 음을 차단하고 열을 차단하고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스팔트 방수제로 쓰이죠. 유리 섬유는 열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페어글라스도 열을 차단을 시켜요. 중간에 그 빈 진공층에서 열이 덜 들어오게 하고요. 앞면도 불을 차단하는 거. 앞면. 내화, 불에 견디는 거. 화재 연소 방지 및 내화 성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설비 재료는 급배수, 냉난방, 위생설비, 공기저와, 가스 전기 등의 재료 등을 설비 재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요.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반복하중, 하중 등을 안전하게 지지를 해야 됩니다.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은 어떤 무거운 물건을 쌓아둔 게 그럴 것이고, 풍하중은 바람이 미는 것일 거고, 적설하중은 눈이 많이 와서 하중이 쌓인 것, 반복하중은 사람이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되는 하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팽창, 수축, 함몰, 동결에 대한 안전성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내충격성, 사고 등에 의한 강도도 확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핵심 키에서 보시면 한국산업규격 분류에서 건설 토목은 F에 속한다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요즘 또 문제에 기계, 전기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 B, C, D까지는 좀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 시 일정 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해야 되고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절한 내화 구조를 써야 됩니다. 철근에 피복 두께, 철골에 내화 피복, 목재에 불연제를 발라서 불에 피해를 덜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전성은 폭발이나 연소 등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마감재에 요구되는 성능 안전해야 되고요. 수밀성, 기밀성. 물에 대해서 밀실하게, 공기에 대해서 밀실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온도, 습도가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요. 공기가 좀 깨끗해지도록, 환기 잘 되도록, 또는 이 공기 안에 나쁜 물질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소리도 잘 흡수를 하거나 튕겨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의 일반적 성질, 탄성, 소성, 점성, 인성, 이거 다 사실상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쭉 나올 경도, 강성 여러 가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 꼭 한 문제는 나올 만한 부분이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성은 elasticity, 탄력이 있는 겁니다.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성질이에요. 탄력이 있는 거죠. 소성은 plasticity, 재료에 작용하는 외력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외력의 증가 없이 변형만 늘어나는 거. 이것도 문제 꽤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점성은 좀 끈적끈적한 건데, 흐르고 있을 때 흐름을 방지하려는 마찰 저항, 줄줄 흘러가 버리면 점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좀 끈적하게 붙어 있으면 점성이 있는 것. 인성, 재료가 외력을 받아 변형을 보이면서도 파괴되지 않고 견뎌요. 자, 물리적 성질, 경도는 딱딱한, 표면이 딱딱한 정도, 마모되는 거에 대한 저항, 흠집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성은 외력을 받아도 잘 변형되지 않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 자, 취성, 별표 2개, 취약한 겁니다. 재료가 외벽을 받아도 변형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변형만 가지면서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취성이 큰 것은 유리 취약하고요. 콘크리트도 압축력은 강하긴 한데 잡아당긴다거나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부러져 버립니다. 취성이 왜 중요하냐면 변형이 일어나고 이렇게 파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보에서 취성 파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취성 파괴는 변형이 없이 순간적으로 파괴가 돼버리는 거라서 대피를 못하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작은 변형만 나타나도 곧 파괴되는 것이 취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연성 파괴라는 것은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보가 이렇게 휘어졌을 때 보가 휘었네? 대피해야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이것이 연성 파괴. 미리 알 수 있는 거.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연성과 전성을 구분할 때는 유연하게 늘어난다, 길게 늘어난다, 전성은 판으로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피로 파괴, 이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반복 응력에 의한 설계 강도 이하에서 파괴가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을 충격을 주는데 10이라는 충격을 줬을 때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파괴가 안 되는 1이라는 충격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도 파괴가 되는 것이 피로 파괴입니다. 열 전도율, 동일 재료 내에서 온도차가 있을 때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우리 전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전도고요. 열 전달은 이건 유체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렇게 열의 이동은 전달. 고체 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은 전독입니다. 단열 효율을 볼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께 1m의 재료 양쪽 표면 온도차가 1도씨일 때 단위 표면 적당 단위 시간에 흐르는 열량. 여기 밑에 미터가 들어가고요.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열 관류율. 관류에서는 이 단위가 제곱미터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 팽창 개수, 길이에 의한 팽창은 선팽창 개수, 용적에 의한 비율은 세팽창 개수인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철근 플러스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이 아이 두 개가 열을 받았을 때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요. 그래서 선팽창 개수와 세팽창 개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게 철은 엄청 크고 콘크리트는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얘들은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서 두 개가 궁합이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화점과 용융점이 있습니다. 재료에 열을 가하면 곧 연화하거나 용융하여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데 이 점을 연화점 또는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나 유리같이 곡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경계점이 얘는 좀 불분명해요. 우리 금속 같은 경우에 불이 났어요. 불 만나면 500도에서 800도씨 사이에서 엿가락처럼 늘어나 버립니다. 이 경계점이 뚜렷한 것은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투과율, 반사율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리뿐만 아니라 어떤 반짝이는 표면, 금속 표면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재료 표면의 평활도, 두께, 가시광선, 적외선 및 자외선의 파장에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지고요. 채광 재료는 뭐 유리, 아크릴 뭐 이런 거죠.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광선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투과하게 합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물론 좋지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투과율을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고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사율은 난반사와 정반사가 있습니다. 난반사는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인데 우리 금속의 매끈한 표면에서는 난반사가 일어나고요. 정반사는 빛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인데 거울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또렷하게 보이고요. 난반사는 그게 색깔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난반사입니다. 흡음과 차음이 있는데요. 흡음은 재료 자체의 성질이 음을 흡수하느냐 아니냐도 있지만 이게 두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차음도는요. 좀 단단한 재료가 얼마나 음을 막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차음도. 그리고 비중은 무엇인가? 재료의 중량을 그와 동일한 최적의 4도씨인 상태의 물인데요. 그 물을 기준으로 얘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졌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물이 이렇게 있고요. 스티로폼은 뜨잖아요. 그리고 금속은 가라앉아요. 4도씨의 물이 비중이 1이에요. 그럼 얘는 1보다 작습니다. 0. 얼마 이렇게 되고요. 금속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예를 들면 물보다 비중이 높은 건 가라앉고 작은 건 떠오르는데 비중이라는 게 이 부피분의 무게잖아요. 똑같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1세제곱미터 안에 스티로폼을 가득 채우면 굉장히 가볍죠.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우거나 금속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피에 대해서 무게가 얼마큼 가벼운가 그것을 보는 것이 비중입니다. 자, 함수율은 물을 얼만큼 함유하고 있는가, 재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중량을 건조시 중량으로 나눈 값. 우리 목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재가 물을 많이 먹고 있으면 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짝 말리게 되는데 그때 물을 몇 프로를 먹고 있는가를 보는 게 함수율. 흡수율은 재료를 일정 시간 물에 넣었을 때 얼만큼 물을 먹었냐 그렇게 보는 게 흡수율. 자, 비열은 중량이 1g인 재료를 1도씨 높이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한가,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가를 보는 것이 비열입니다. 내구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래 지나도 새 것처럼 잘 있으면 내구성이 좋은 것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막 되게 낡아진 것처럼 해진 것처럼 되면 내구성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후에 견디는 내구성,
그리고 표면이 마모되는 것에 견디는 내마모성, 그리고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 화학약품에 견디는 내약품성 등을 모두 포함해서 내구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인자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줌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자, 변형률을 볼게요.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는가, 형태가 변하는 정도의 어떤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의 크기와 원래 크기의 비율입니다. 변이가 어느 만큼 변했는가,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길이가 5m인 생나무가 전건 상태 또는 절건 상태에서 길이가 줄었대요. 4.5m로.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어느 만큼 줄었는가입니다. 5m에서 4.5m가 되었기 때문에 0.5m가 되었고요. 거기에 원래 길이를 나누는 거예요. 5m를. 거기에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10%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화송비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아마 나올 거예요. 포화송비의 어떤 뜻, 그리고 강제의 포화송비가 얼마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포화송비라는 것은 부재가 축 방향 힘을 받는 거예요. 어떤 바닥에서 위쪽으로 길이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줄었어요. 이만큼 줄었는데 이 줄어든 게 어디로 가느냐, 옆으로 좀 볼록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장 심하게 변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고무 재질 있죠. 지우개 같은 거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축 방향에 대한 변형과 폭에 대한 변형이 눈으로 보일 만큼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강제, 막 철 같은 경우 또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누른다고 해서 옆으로 퍼지는 게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겠죠? 거기에 대한 비율이 포화송비입니다. 건축 재료는 뭐 목재가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가 있을 것이고 금속이 있을 것이고, 특성과 용도, 규격에 대한 사항들을 볼게요. 목재는 나무로 집을 짓는 거죠. 목재 일반 사항이고요. 철골 및 콘크리트 등의 구조가 등장하기 전에 구조뿐 아니라 마감재, 수장재 등의 건축 재료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온성, 방한성, 방수성이 뛰어납니다. 뭐에 비해서? 철골이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뛰어나서, 그리고 가공성이 우수해서, 외관이 아름다워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서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가공성이 우수하다는 건 우리 콘크리트는 거푸집을 짜야 되고 섞어야 되고 한데, 이 목재는 그냥 목재를 베와서 바짝 말려서 톱질을 해서 못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공성이 비교적 우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관이 아름다워, 이건 주관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건설 절반에 아직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지금 1.54라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무게가 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1.54라는 비중이 무거운 건 아닌데 거기에 비해 인장 강도, 힘 강도, 압축 강도가 큽니다. 뭐에 비해서? 철골이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열 전도율도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죠. 바짝 말리면 말릴수록 강도가 좀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재의 장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장점, 단점도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장점은 가볍습니다. 뭐에 비해서? 철골이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가볍고요. 운반이 좀 용이한 편입니다. 우리 콘크리트는 굳지 않은 상태로 레미콘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 차에다 실어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배서 그 차에 실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용이한 편이고요. 비중에 비해 강도, 탄성, 인성은 큽니다. 철골이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강도도 괜찮고 탄성도 괜찮습니다. 기둥과 보호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과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부도체고요. 온도 신축이 적은 편이에요. 산성과 염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요. 그 다른 철골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나 알칼리성, 염분에 굉장히 약해요. 부식이 잘 되는데 목재는 훨씬 더 나은 편이고 외관이 아름답고 인체 접촉 시 촉감이 좋습니다. 이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함수량에 따른 팽창 수축이 커요. 물을 많이 먹고 있으면 좀 불어난다고 할까요? 불었다가 바짝 마르면 줄어드는 그 비율이 좀 큽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재질 및 강도는 자연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불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부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불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도 및 섬유 방향 전단 및 균열 강도가 약해요.
이게 지금 목재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요. 섬유 방향은 이렇게 됐을 때 힘이 힘이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은 반대쪽에서 발생을 했을 때 여기가 잘라지려고 하는 힘이 강하겠죠. 찢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크기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연 목재는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목재의 구조 및 명칭입니다. 연륜, 나이테, 나무의 횡단면에 나타나는 동심원의 조직이죠. 이렇게 생긴 게 동심원의 조직이고요. 춘제부는 여기 밝은 부분이고요. 추제부는 이렇게 좀 고화된 부분, 좀 진한 부분. 여기는 지금 봄에서 여름에 걸쳐 성장한 부분. 세포막이 얇고 유연하며 색이 엷어요. 밝은 색이에요. 추제부는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성장한 부분. 세포막이 두껍고 단단하며 색이 짙은 부분. 변제와 심제,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와서 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것이 심제, 바깥쪽에 나가는 것이 변제입니다. 목질부 중 수심부군, 여기 목재의 중심이 수심이에요. 변제보다 색깔이 짙고요. 부식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요. 변제는 바깥쪽, 숲이, 나무의 표면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수액이 이동하고 양분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특징을 많이 물어볼 건데 색깔 많이 물어볼 거고요. 어디에 있는 건지 물어볼 겁니다. 목재의 결인데요. 아까 그 나이테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른 형태였고요. 목리는 이렇게 자른 형태, 세로로 자른 형태, 나무의 종단면상의 섬유배열 상태 및 목재의 외관 상태를 나타내는 것. 고든결, 널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목재를 베고 나면, 세로로 베고 나면 고든결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널결은 파도결이라고 합니다.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는 것.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고든결은 연륜에 직교하는 면을 자를 경우, 연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연륜은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거고 세로로 잘랐을 때 보이는 거고요. 외관이 아름답고요. 규칙적이고요. 널결보다는 수축 변형과 휨이 적은 편입니다. 널결보다는 내구성, 내모모성이 좋은 편이고요. 연륜에 접하는 부분으로 결이 거칠고 불규칙하게 자를 경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결 모양 나이테고요. 고든결보다는 변형이 크고 마모도 큰 편, 대신에 무늬가 아름다운 장점이 있습니다. 목재의 진 비중, 이거 문제에 나왔던 거네요. 공극이 전혀 없는 상태. 기건 비중, 절건 비중이 있는데 공기 중에 건조된 상태의 비중이고요. 내외부가 완전히 말랐을 때는 그 비중을 절대적인 건조 상태, 절건 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섬유는요, 침엽수에서 헛 물관이라고 하고요. 침엽수에 주로 많이 보이는 거고요. 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화렵수에 많이 보이는 겁니다. 수목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목섬유를 섬유라고 합니다. 침엽수에서는 90%, 활렵수에서는 45에서 75%를 차지합니다. 도관은 활렵수에 주로 있는 것이고요. 줄기 방향의 양분과 수분의 통로. 수선은 수액이 수평 이동하는 역할인데요. 목재의 물리적 성질은 비중 1.54, 이 값은 좀 암기를 해도 돼요. 목재는 워낙에 그 건설 쪽에서는 중요한 부재고요. 이 비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치예요. 어떤 목재는 되게 높고 어떤 목재는 되게 낮은데 그걸 평균을 낸 게 1.54라는 값이고요. 목재의 비중은 동일 수종이라 하더라도 같은 나무라도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같은 수종이라도 밀도가 다릅니다. 변제와 심제도 또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것을 평균을 냈다라고 하면 1.54입니다. 목재의 비중은 공극률에 의해 결정된다입니다. 자, 이제 공극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연으로 자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이 이동하고 수분이 이동하는 그 공간이 빈 곳으로 비어요. 그것이 공극입니다. 비어있는 공간. 1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있는 것, 뭐 비어있는 것을 통틀어서 1이라고 보고, 이렇게 전건 비중, 바짝 말렸을 때의 비중을 평균치에서 나눠주면 이 목재의 빈 공간은 얼마인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에 대한 성질, 목재의 열에 대한 성질이고요.
목재는 조직 가운데 공급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낮은 재료입니다. 대신 내화성 또는 내연성, 비슷한 말이긴 한데 건축 재료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불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배지나 필름도 내연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 불이 안 붙는 건 아닌데 천천히 퍼지도록 해주는 그런 처리예요. 불이 붙었을 때 스파크가 막 튀어버리면 되게 빨리빨리 불이 번지게 되는데, 그것이 덜 되도록 해주는 것이 내연 처리 약품을 써주는 거고, 우리 같은 목재인데도 불이 좀 늦게 붙는 그런 성질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율은 물의 무게 분의 절건 중량, 물이 얼마로 포함되어 있나를 보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함수율 퍼센트가 나오죠. 자, 힘의 방향과의 관계이고요. 일반적으로 힘을 가하는 방향이 섬유 방향에 병행할 경우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하든 아니면 반대로 가하든 이럴 때 더 잘 버티게 되고요. 섬유 방향의 직각일 경우에는 최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축 강도라고 본다면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게 톡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전단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겼을 때는 세지만 이렇게 반대로 당겼을 때 그럼 찢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 방향의 직각일 때는 최소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압축 강도보다는 인장 강도나 휨 강도가 강한 편이에요. 압축 강도는 눌렀을 때 버티는 힘인데,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이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눌렀어요. 그럼 되게 무거운 걸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재는 되게 무거운 게 누르면 이게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잡아당긴 거예요. 이 목재를 여기서 꽉 붙잡고 잡아당긴 거예요. 인장력이죠. 그럴 때는 이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더 센, 훨씬 더 힘이 좋은 상태가 되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재의 부패 나오네요. 목재에 또 문제가 또 있죠. 썩어요. 부패를 해요. 목재 안에 균이 들어가면, 곰팡이균 같은 게 들어가면 썩는 문제가 있고, 습도도 좀 문제입니다. 적당한 온도는 20에서 40도씨, 그게 균이 자랄 수 있는 온도예요. 그리고 습도는 90%가 넘어가면 더 부패가 잘 되고요. 이 균이 발효 가능한 최저 습도는 85%입니다. 자, 그래서 방부제라는 걸 바르게 됩니다. 이게 썩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기름 성분, 물 성분 방부제가 있고요. 크레오조트와 PCP가 문제에 많이 나올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일단 크레오조트는 흑색깔, 색깔이 좀 진해요. 방부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냄새가 세요. 그래서 실내에 사용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PCP는 펜타크로로페놀인데 거의 무색무취, 방부력이 우수하고요. 그 위에 페인트 칠할 수 있는 장점은 아니고 특징이 있습니다. 콜타르, 아스팔트 페인트 등을 칠하게 되면 기름 성분으로 방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수용성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효과는 아무래도 유용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발라주는 방법, 위에 발라주는 방법, 그리고 방부액에다가 목재를 담궈 놓는 방법, 그냥 일반적인 압력에서 주입하는 방법, 그리고 압력을 다르게 해서 가압을 해서 주입하는 방법. 생리접 주입법은 뿌리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목재의 방부 시 접촉되는 금속이 없어야 되고요. 이게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피해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래도 방부제는 인체에 이렇게 흡수했을 때 안 좋으니까 환기를 충분히 시킨다거나 뭐 외부에만 칠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력 프레임은 구조 실험을 할 때 시험체에 하중을 가하기 위한 반력이 되는 골조인데 그냥 힘을 좀 받쳐주는 아이 정도로 봤으면 좋겠고요. 기건 상태는 공기 중에 말렸을 때 평균 15%입니다. 전건 상태는 목재를 가열 건조하여 또는 압력을 가해서 또는 진공 상태에서 가해서 함수율이 0%, 물이 아예 없는 상태.
가구에 쓸 때는 10% 이하로 바짝 말려서 써야 됩니다. 목재 가공 제품입니다. 우리 원목을 쓰는 게 아니라 목재를 이렇게 어떤 다듬든 뭐 조각을 붙이든 이렇게 해주는 게 가공을 해서 쓰는 건데, 얇은 단판을 서로 직교되게 홀수겹 키워드, 합판의 뜻인데 플라이우드라고 돼 있죠. 겹겹이 우드를 쌓은 거예요.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적어요. 짝수로 해버리면 어느 한쪽으로 좀 힘이 더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목재를 그대로 두고 봤을 때 이게 섬유 방향이고요. 이게 섬유의 직교 방향이잖아요. 그걸 모두 없애주는 게 이 합판입니다. 그냥 이렇게 벗겨내서 붙여나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섬유 방향이 아니고 그것을 방향을 없애버리는 것. 곡면 가공이 가능해요. 균열의 우려가 적고 무늬가 일정합니다. 제품이 규격화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어떻게 제조하는가? 3가지 방법 볼게요. 로터리 베니어에 지금 별표 하나 있잖아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결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결을 4자, 8자 한번 펼치고 반대로 한번 펼치고 또 반대로 펼치고 반대로 겹치고, 이것을 홀수겹으로.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로터리 베니어. 슬라이스드 베니어는 이 베내는 위치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톱을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널결 모양이 빠지게 되는데 좀 무늬가 아름다운 장점이 있고요. 소드 베니어는 손으로 이렇게 베내듯이 좀 더 정교하게 베내는 것. 자, 집성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여러 가지 이런 가공 목재의 종류가 나옵니다. 집성목은요, 글루드 라미네이티드라고 나오죠. 본드로 붙여나가는 목재고요. 선별된 건조 목재, 선별돼서 말린 목재를 섬유 방향에 평행하도록 서로 적층 접합하는 것. 이렇게 목재를 이렇게 합판처럼 얇게 하는 게 아니라 두께감이 있게 이렇게 잘라서 섬유 방향에 평행하도록 붙여나가는 거예요. 붙여나가면서 크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아치 모양으로 붙여나가면 아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재 강도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압력을 가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이가 길고 단면이 큰 부재도 만들 수 있어요. 섬유판이라는 것은 파이버보드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미디움 덴시티 파이버보드 MDF입니다. 톱밥을 또는 나무 부스러기를 압력을 가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든 판이에요.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마감이 요구되는 실내 공사의 바탕용이나 가구 제작, 걸레바지, 몰딩 등에 쓰이는 게 MDF고요. HD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이 덴시티겠죠. 고밀도. 이것은 보통 우리 마루, 강화 마루 이런 데 쓰는 것이 HDF. 자, 파티클 보드는 목재를 절삭, 잘라내서 부셔서 말리고요. 합성수지 접착제를 첨가하여 열을 가하고 압착 성형한 판상 제품입니다. 가구, 싱크대 상판, 칸막이 벽 등에 많이 쓰이고요. 변형 적고요. 음이나 열 차단성 우수하고요. 이것은 목재의 모든 장점입니다. 그리고 수분 습기에 약한 것도 목재의 특징 똑같고요. 이거 방향성이 없어요. 방부목. 곰팡이균과 곤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존력이 있는 약품을 침투시켜 방부 처리한 목재입니다. 외부 데크나 테라스, 벤치, 계단 등에 대부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부 습기에 노출되어도 곰팡이나 곤충이 이것을 갉아먹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코펜하겐 리브 별 3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두꺼운 판을 자유곡선으로 파내어 리브를 만들어 강당, 극장 등의 내벽에 붙입니다. 키워드가 이 음향, 이렇게 소리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루. 규격 및 가공 방법에 따라 플로링 보드, 플로링 블록, 파케트 패널 이렇게 나오고요. 플로링 보드나 플로링 블록 뭐 바닥에 쓰이는 거고요. 파케트 패널이 조금 특이한 모양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쌓아 나가는 방식이 파케트 패널이고요. 일반적인 플로링 보드는 그냥 길게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루 모양으로.
고밀도 목재 패널이라는 게 나오고요. 우리 외부 이렇게 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이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붙여줄 때 또는 바닥에 이렇게 방부목 대신에 좀 단단한 목재 패널이 들어가는데 이게 100% 목재가 아니라 목재 70%의 열 경화성 수지 혼합하여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켜 만드는 제품. 단단하면서 변형이 거의 없고요. 좀 내구성도 괜찮은 그런 아이입니다. 급격한 인화성이 없어요. 우리 목재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붙으면 스파크가 막 튀잖아요. 그걸 이 열 경화성 수지가 낮춰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할 수 있고요. 기후에 잘 견뎌요. 그것이 내구성. 표면 손상이나 부패가 없습니다. 기후에 따른 그런 변화가 없고요. 산성에 강하고요. 햇빛 받아도 괜찮도록 UV 처리를 합니다. 이 SPF 수정은 방부목 제작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강목 같은 거 만들 때도 이 SPF 수정이 주로 쓰이는데 가문비 나무, 소나무, 전나무 요 세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이 SPF 수정입니다. 석재의 성질, 물리적 성질, 불연성, 불 붙지 않죠. 그리고 압축 강도가 큽니다. 내구성, 내수성, 물에 잘 견디고요. 마모가 잘 안 되고 화학 제품에도 우수하게 견디고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고 외관이 좀 웅장해 보이면서 아름답습니다. 조직이 치밀한 것은 물갈기를 하면 광택이 발생합니다. 같은 석재라도 각기 다른 외관과 색깔을 나타냅니다. 우리 화강암도 분홍색 화강암이 있고요. 조금 더 흰색 화강암이 있고 진한 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르고 외관도 거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단점은 인장 강도가 낮아요. 이건 뭐랑 같냐면 콘크리트와 같아요. 돌을 아무리 눌러도 이게 압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무엇이 붙잡고 잡아당기거나 또는 긴 부재일 경우 이렇게 누르면 아래쪽에서 벌어지려고 하면서 여기가 잘라지려고 하는 것이 인장력인데 석재에 철근이 있다면 인장력이 강하겠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벌어지면서 부러지려고 하는 인장 강도는 낮고요. 크고 긴 부재를 얻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콘크리트에 비해서. 그리고 비중이 크고요. 무겁습니다. 가공성이 나빠요. 무조건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화열에 접하면 화강암은 팽창하여 균열합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이런 입자들이 댕글댕글 있는데 어떤 입자는 열에 약하고요. 어떤 건 열이 또 강해요. 그러면 팝콘처럼 튀어버리는데 그러면 팽창하면서 갈라져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성암 화산작용으로 용융된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식어서 응고하여 형성이 되었고 수성암은 화성암에 나오는 그 돌아이들이 물에 의해서 이동하다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 변성암은 화성암, 수성암 등이 지열과 지압을 받아서 그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화성암의 가장 큰 그 분류는 화강암이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섬로감, 안산암, 현무암, 부석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암은 모래가 쌓인 사암, 그리고 나머지 석회석, 그리고 응회암 이렇게 나오는데 외워서 정리해 주시고요. 변성암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대리석과 전파암이 들어갑니다. 이 전파암은 이파암이라고 하는 아이가 변형이 된 게 전파암이고 지붕 재료에 많이 쓰여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층리라고 하는 것은 층이 있습니다. 전파암과 같이 퇴적층이 쌓여 지표면에 생기는 것. 그냥 쌓인 것은 이파암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압력을 받으면 전파암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돌에 우리 석재의 모양에 따른 분류 볼게요.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견치석입니다. 개의 치아 모양의 돌이에요. 네모 뿔형으로 만든 돌입니다. 사괴석은 15에서 25cm의 각형의 돌인데 네 덩어리를 한 짐에 질만한 돌. 조금 작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잡석은 지름 20cm 정도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잡석입니다. 그리고 잡석은요, 지름이라고 나오잖아요. 모양이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땅에 세워서 쌓아야 물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거든요. 판석은 판형, 모양이 이렇게 판 모양처럼 나온 것이 판석, 두께가 15에서 20mm 정도. 각석은 장대석, 장석이라고도 하고요. 단면이 30에서 60, 길이가 60에서 150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창호에 사용되는 석재에 여기 별표가 있어서 보고 갈게요. 돌로 만든 집에 창문을 넣는 겁니다. 그럴 때 인방돌이라고 하는 것은 창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걸쳐대는 것이 인방돌이고요. 창대는 여기 앞쪽에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빗물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장식적으로 하고, 윗면, 밑면에 물 끊기, 물 돌림 등을 두어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쌤돌이라고 하는 건 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쪽에 대주는 거. 돌림띠는 한 바퀴 다 돌려주는 거. 장식 역할을 합니다. 자, 화강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내구성 및 압축강도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내화성이 부족하다. 안산암은 화성암 중에서 가장 흔하고 성질과 색상이 다양하고요. 강도, 경도, 밀도 크고요. 내화적이긴 하나 석질이 치밀하고 구조용 석재로 쓰입니다. 이거 다른 점은 다 비슷비슷한데 내화성이 부족한, 그 내화성이 좋은 거, 그 차이. 자, 현무암 입자가 작거나 치밀하고요. 검은색이고요. 아멜색이고요. 석질은 견고하니까 토대나 석축에 쓰이고 최근에 앞면의 원료로서 중요도가 증가합니다. 자, 석회암 특징은 시멘트의 원료. 화성암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석회나 동식물의 잔해 중에 포함된 석회분이 물에 있다가 침전되어 굳어진 암석. 내산, 내화, 내후 다 부족합니다. 시멘트의 원료입니다. 자, 사암. 암석의 붕괴로 생긴 모래로 자갈이 수중에 침전 가라앉아서 쌓인 암석입니다. 구조재나 실내 장식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전파암 진한 색깔이죠. 진흙이 침전만 됐으면 이파암인데 이게 압력을 받아 응결돼 결과적으로 이파암이 또 압력을 받은 것. 얇은 판재로 뜰 수 있고요. 이를 천연 슬레이트라고 하여 그래서 지붕재나 외벽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응회암입니다. 특이한 점이 건축용으로 부적합한데 왜냐하면 물을 잘 먹고 강도가 높지 않아서 특수 장식재, 가벼운 골재, 내화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응회암. 자, 대리석인데요. 별표가 2개죠. 석회암이 변했어요. 치밀하고 견고하고요. 아름답다는 특징이 있고 실내 장식재로, 조각재로, 최고급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단점, 빗물에 산화가 됩니다. 트레버틴 문제 많이 나와요. 대리석의 한 종류고요. 갈색 줄무늬 모양이고 안에 빈 공간이 많아요. 질석이라고 하는 아이는 운모계와 사문암계 광석으로 800에서 1000도씨로 가열을 하게 되면 부피가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공질이 되고요. 단열재, 흡음재, 보험 효과가 있어서 우리 실내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지열 같은 걸 막아주는 역할로 많이 쓰는 것이 이 질석 보온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문암이라고 하는 아이는 섬로감이 변질된 암석이므로 변성암에 속하고요. 암록색 바탕에 흑백색 무늬. 실내 장식용으로 주로 쓰이고 대리석을 대신해서 쓰이기도 하는 것이 사문암입니다. 석재를 가공하는 방법. 돌을 그냥 쪼개는 거. 돌쪼개. 가장 크게 다듬는 방법이고요. 매로 때려서, 쇠매로 때려서 대강 다듬는 것이 혹두기. 정 다듬은 정으로 쪼아서 만듭니다. 도드랑 망치로 표면을 평활하게 만드는 거. 날망치로 찍어 다듬는 방법. 잔다듬. 버너구이는 그걸로 불꽃을 분사하여 표면을 팽창시키는 것.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숫돌로 갈아서 매끈하게 다 만들어주는 것이 물갈기입니다. 자, 이제 석재를 붙인대요. 우리 벽에다가 석재를 붙이는 거죠. 습식공법은 모르타르를 사용해서 붙이는 건데요. 우리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돌 한 장에 모르타르 얹고 촥 붙이는 방법이 습식공법.
모르타르는 시멘트 플러스 모래 플러스 물이죠.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습식공법이고요. 건식공법은 이렇게 앵커 등을 박는 건데 이게 모르타르를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 공간을 비워서 단열재 같은 걸 시공해야 될 때는 여기 모르타르를 채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앵커볼트를 하고 안에 우레탄 펌을 쏘거나 단열재를 넣는 방식, 그것이 건식공법. 이 석재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에도 구멍을 뚫고 벽에도 구멍을 뚫고 이 앵커라고 하는 아이로 얹듯이 이렇게 올려야 좀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물과의 접촉면이 많아져 수화가 빨리 진행되며 초기 강도가 증가한다. 이건 시멘트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알갱이가 작고 미세할수록 분말화를 많이 했다. 분말도가 높다. 그런 말입니다. 분말도가 높을수록 재료 분리가 적고요. 분말도가 높을수록 풍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수축 균열 등이 생기기 쉽다. 풍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막 비를 맞고 바람을 맞아서 그 부분이 좀 해지는 것. 수축 균열은 알갱이가 작을수록 더 생기기 쉬운 그런 아이입니다. 시멘트 단위 용적당 중량이 1세제곱미터에 시멘트를 밀실하게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1500kg, 다른 말로 1.5톤 이렇게 나옵니다. 시멘트 한 포의 무게는 40kg인데 이렇게 포대에 나눠서 운반을 하고 사용을 하죠. 그 한 포가 40kg. 시멘트의 원료는 뭡니까? 석회석이 주성분 65% 이상 되고요. 석고는 천천히 굳으라고 적은 양만 첨가가 됩니다. 수경성으로 물에 의해 경화가 됩니다. 석회석과 점토와 석고가 섞여서 시멘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풍화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풍화, 이게 두 가지로 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요. 이 구조물이 비와 바람을 맞아서 좀 안 좋아지는 거,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좀 입자가 떨어져 나가고 좀 별로 안 좋은 게 풍화, 첫 번째 풍화고요. 두 번째 풍화는 에어 세팅이라고 돼 있죠. 시멘트가 대기 중에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냥 수화가 돼버리고 탄산화 반응을 일으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시멘트 이렇게 보시면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쪽에 비닐이 얇게 씌워져 있어요. 풍화되지 말라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냥 물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표면이 싹 굳어버리는 그것이 풍화입니다. 수화 반응은 시멘트를 물과 섞으면 수경성 화합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 그리고 수화할 때 발생하는 열이 수화열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기도 하는데 이 열을 낮춰줘서 천천히 굳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멘트의 응결시간, 물을 붓고 나면 1시간 이후부터 붓기 시작해서 10시간 이내에 끝이 납니다. 안정성, 응결, 분말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분말도는 시멘트 입자가 얼만큼 미세한가, 입자가 작을수록 분말도는 높아요. 이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시멘트가 경화하면서 최적이 팽창되고 팽창균열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팽창균열이 덜 생길수록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의 값이 달라질 것이고요. 응결은 시멘트에 수분이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가 이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동성과 점성을 상실하면서 굳어지는 것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가 보통 시멘트고요. 이걸 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시멘트가 굳어지면 회색이 되잖아요. 시멘트 자체가 원래도 회색이지만 그런데 그 굳어졌을 때 그 색깔이 포틀랜드 지방의 이런 돌과 닮았대요.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아프스틴 또는 아스틴이라고 부르던데 이 사람이 시멘트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시멘트에 점토 섞고요. 섞어서 굳히는 거죠. 이 철근 콘크리트의 개발자는 프랑스의 모니에라는 사람인데요. 19세기 중
이때 1827년에 만들어졌고 1889년에 우리 세계 박람회 했잖아요. 그때 좀 많이 퍼졌다고 해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일반적인 시멘트고요. 전체 생산량의 90% 대부분이고 비중이 3.05에서 3.15입니다. 이게 뭐랑 비교를 하냐면 목재가 1.54였잖아요. 그것에 한 2배 정도 무거운 것이 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단위 용적당 중량 나오고 있고요. 이건 또 뭐랑 비교하냐면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당 중량이 2.4톤이에요. 그리고 또 뭐랑 비교하냐면 묵은 콘크리트는 철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2.3톤. 조금 가벼워요. 분말도가 클수록, 입자가 미세할수록 빨리 굳어요. 그렇지만 풍화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기 강도가 큰 시멘트입니다. 보통 시멘트보다 석회와 알루미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초기 강도가 커요. 28일 지나야 그 발현되는 압축 강도가 7일 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공기 단축,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공사와 추울 때, 잘 안 굳을 때, 그리고 물 속에 잘 안 굳죠. 그럴 때 적합한 시멘트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열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보통 시멘트보다 석회분과 알루미나를 적게 합니다. 이게 적어지면 장점이 수화열이 내려가고 수축률을 적게 하여 균열 발생을 낮춘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는 좀 천천히 굳어요. 초기 강도의 발현 늦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축률도 적고 균열이 적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아이고요. 방사선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댐이나 도로와 같은 매스 콘크리트는 덩어리감이 있는 두꺼운 큰 콘크리트에 주로 쓰입니다. 저열, 중용열보다는 수화열이 낮고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쓰는 건 중용열. 내황산염, 이것은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해안가나 하수시설 공사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하수에서 좀 안 좋은 화학성분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고 바닷가에 있는 염분도 막아줄 수 있는 게 내황산염 부분을 좀 해볼게요. 이건 플라이 애쉬 시멘트, 애쉬가 어떤 재죠. 석탄을 태우고 남은 부산물, 수화열 낮출 수 있어서 수축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혼합했는데 시멘트에 이 날아다니는 플라이 애쉬를 섞어주는 겁니다. 이 고로 슬래그도 비슷해요. 용광로에서 생긴 부산물을 섞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수화열 낮출 수 있습니다. 화학적 저항성 커지고요. 왜 커지냐면 천천히 굳기 때문에 크랙이 적어져요. 빨리 굳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 굳으면 이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건 천천히 굳으면서 균열이 발생이 적어져서 내구성도 높아지고 화학적 저항도 높아집니다. 댐이나 도로 항만 같은 대규모 콘크리트 공사, 다른 말로 매스감이 있는 매스 콘크리트에 또 주로 쓰입니다. 실리카 시멘트 계속 비슷한 말 나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산질에 혼화제를 섞어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굳어요. 이 세 개 비슷해요. 알루미나 시멘트. 이 알루미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빨리 굳습니다. 긴급 공사, 추울 때 공사에 사용되고 하루 만에 28일 강도. 아까 7일 만에 된 것도 대단하다 했는데 하루 만에 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방수성, 내약품성, 변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텍스 같은 고분자 섬유를 시멘트에 섞었대요. 그래서 물에도 견딜 수 있고 약품에도 견딜 수 있고 충격성도 우수하고 좋다고 하네요. 킨즈 시멘트, 이것도 용어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석고를 주원료로 하고요. 점도가 커서 바르기가 쉽고 매끈한 마무리 작업에 쓰이는 것. 경석고 키워드 이거 외워두세요. 백시멘트라는 게 있어요. 마감 공사에 쓰입니다. 우리 타일 바르고요. 요 사이사이에 발라주는 것도 이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인조석 제조에도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 우리 싱크대 상판에 이렇게 마치 대리석처럼 생긴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시멘트에 플러스 돌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물갈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인조석인데요. 이게 주 원료로 쓰입니다. 자, 혼화 재료,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량할 목적으로 섞어주는 재료.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요. 5% 이상. 배합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포졸란이라고 하는 아이는 시멘트가 수화될 때 생기는 수산화칼슘과 화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드는 미세분 재료.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를 증진한다. 천천히 굳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바닷물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과 수밀성, 물에 대해서 밀실하게 견뎌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수밀성 등을 계산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전부 다 5% 이상 들어가는 가루를 섞어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플라이애쉬랑 고로슬래그는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 혼화재, 어이는요, 사용량이 적어서 콘크리트 배합에 무시되는 거, 1% 이하. 이 AE재라고 하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 비누 만들 때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 기포 만들어주는 거. 시멘트를 보관하는 창고의 조건입니다. 시멘트를 어떤 대규모 공사에서 많이 사온 거예요. 이 보관 창고는 통풍이 안 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창은 채광용으로 이 창을 열어서 막 환기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환기를 시키면 외부에 수분이 들어와요. 수분이 시멘트와 만나는 게 풍화되는 거죠. 풍화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환기가 잘 돼야 되니까 창을 최대한 크게 하세요. 그건 틀린 거. 바닥은 건조하게 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30cm 이상 띄웁니다. 바닥에서 이 정도만 띄워도 빗물 유입이 안 되는 높이입니다. 반입구와 반출구를 따로 두어 먼저 반입한 시멘트를 먼저 씁니다. 다른 말로는 선입, 선출. 이쪽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반대쪽에 나오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쌓게 되죠. 이 먼저 쌓은 것을 먼저 내야 됩니다. 창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요.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 도랑을 파요. 쌓기 단수는 13포 이하. 이거 별표 2개 해놓으세요. 장기간 쌓는 것은 7포 이내. 이거 말 바꿔서 한 번씩 나와요. 창호 종류 중 방풍, 바람을 막아줄 목적으로 풍소란을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미석이 문 같은 경우 서로 만나는 부분, 여기를 여미어주는 역할로 바람을 한번 막아주는 턱을 만들어주는 것이 풍소란입니다. 주로 미석이 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하중을 지속적으로 작용시켜 놓을 경우 하중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똑같은 하중에 의해 시간과 더불어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입니다. 하중은 이렇게 슬랩에 실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간 건 아닌데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물질과 만나면서 풍화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변형이 되는 현상은 크리프 현상 되겠습니다. 건축 도면 표시 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고요. 1번에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포함한 부피의 개념입니다. 세제곱미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적은 볼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V 되겠고요. A는 바닥의 면적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 5번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전기 관련 용어입니다. 대지의 이상 정류를 방류시키는 거예요. 이상 전류는 대표적으로 피뢰침에 맞게 되는 어떤 벼락, 번개 뭐 이런 거고요. 건물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피뢰침을 통해서 땅에다가 꽂아서 건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전기 회로를 대지 또는 대지를 대신하는 어떤 물체에 연결하는 것. 땅에다가 접속한다고 접지입니다. 자, 6번 목재의 기건 상태 함수율은 평균 얼마 정도인가? 우리 목재를 벌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의 수분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것을 공기 중에 내놓고 그냥 말리는 겁니다. 바람과 햇빛으로 말리는 거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때문에 15%까지는 말라요. 그것이 공기 중에 건조한 상태의 함수율입니다. 이것보다 더 말리겠다. 5%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왕대공 지붕틀에서 평보는 옆으로 가는 큰 부재,
왕대공은 중간에 있는 큰 부재, 이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보강철물은 이렇게 비읍자처럼 감아주는 쇠, 그래서 감자비쇠 되겠습니다. 자, 테라코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테라코타는 이렇게 속을 좀 비워서요, 볼륨감을 좀 키워준 점토 제품입니다. 우리 외부에 이런 모양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조물을 키우기에는 좀 비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볼륨감 있는 형태를 만들고 꽉 채워도 되겠지만 어떤 무게의 문제나 하중의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속을 비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안쪽에 이렇게 몰탈 같은 걸로 붙여주시면 고정이 되는 건데요. 주로 장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테라코타는 여기 안쪽을 보강해서 구조로 쓰이기는 하는데 그런 키워드가 없다면 주로 장식재로 사용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이 0.3m 곱하기 0.6m래요. 길이는 10m래요. 먼저 이것의 부피를 구해보면은요. 0.3 곱하기 0.6 곱하기 10m는 1.8이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에 단위 용적당 중량이라는 것은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 이 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꽉꽉꽉 채운 거예요. 그러면 2.4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이라는 부피에 2.4라는 단위 용적당 중량을 곱해주시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 인면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인면도는 어떤 땅선을 기준으로 그 위에 들어간 건물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되는 땅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라운드 레벨이 되겠고요. 대지선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형태 그리고 마감재료 넣고 치수를 넣고 이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절대 건조 비중이 0.3인 목재의 공극률은 보이드 비어있는 부분이 얼만큼 되는가? 1은 전체가 되고요. 1.54는 그 목재의 비중이 됩니다. 바짝 말렸을 때 나오는 이 비중의 일반적인 비중을 나누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1에서 0.3 나누기 1.54를 해보시면은요. 이 값이 0.1948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럼 1 마이너스 0.1948을 해보았다. 0.8052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100분율을 곱하는 거라서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 대략 80.5%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도장공사와 비교하여 미장공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른 것은을 물어봤어요. 도장이라는 것은 주로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얇은 막이 생기죠. 미장이라는 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좀 두께가 있게 발라주는 거예요. 벽에다가 한 18mm, 바닥에는 한 24mm, 천장에는 9mm 두께가 있게 발라주는 거죠. 우리 페인트를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1mm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장은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칠해지는 것, 가장 바른 것이고요. 도장은 두께가 아니라 그냥 막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미장공사는 물체에 막을 입힌다. 아니죠. 도막을 입히는 것은 도장공사. 도장공사의 대표적인 것은 페인트지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닙니다. 자, 15번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로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큰 케이블에 매달리는 것이 현수구조. 이 주각에 큰 케이블들이 다 매달리는 것이 사장구조. 그래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쉘 구조는 곡면, 그리고 돔 구조도 큰 곡면, 막은 막을 씌우는 거고요. 절판 구조는 접어서 만들어주는 것이 절판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수구조와 사장구조가 케이블을 이용한, 인장력을 이용한 구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이렇게 현관문에 주로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없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는 것이 문을, 도어를 닫아주는 역할입니다. 도어 스톱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노루발처럼 잡아주는 것. 이것이 도어 스톱이 되고요. 경첩은 문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방문 같은 곳에 이렇게 잡아주는 철물이 경첩이 되겠고, 코너비드는 이렇게 코너에 미장이나 타일을 할 때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너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코너비드입니다.
복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구조로서 외력은 주로 판의 면 내력으로 전달되고요. 비교적 가볍고요. 내력이 큰 구조물입니다. 우리 바닥 슬랩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접어주는 것이 절판 구조고요. 이걸 둥글게 만들어주는 것이 쉘 구조예요. 우리 오페라 하우스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둥글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또 가능하고요. 입체적으로 또 가능한 것이 쉘 구조. 자, 벽돌 쌓기에서 한 켠은 길이 쌓기, 한 켠은 마구리 쌓기, 길이 마구리, 길이 마구리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끝에 25% 토막, 반반절 이렇게 만들어준 토막을 쓰는 것이 영국식 쌓기고요. 네덜란드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는 7호 토막, 구멍을 내서 쌓는 것이 영롱 쌓기, 미식은 조금 더 내력이 좀 약한 아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석회질 원료에 발포제를 넣었대요. 그런 다음에 고온이나 고압에서 양생한 다공질, 공극이 많은 벽돌입니다. 그래서 자중 자체 무게가 경감되고 가벼워지고요. 내화성이나 단열성도 가진 벽돌입니다. 일단 기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벼워진 형태고요. 혹시나 다공질 벽돌이 같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21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출발층에서 승객을 싣고 출발해서 각 층에 내려주고 출발층으로 돌아와 다음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인데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일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꺾임 지붕에 해당하는 것은 입체로 봤을 때 1번은 박공 지붕이죠. 그냥 이렇게 한 번 꺾인 형태. 꺾임 지붕은 이렇게 좀 각도를 다르게 해서 꺾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고요. 평면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선이 한 번 더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자,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건축 공간을 형태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인가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내부 공간은 일반적으로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인 건물 안쪽입니다. 인테리어 스페이스가 되고요. 외부 공간은 익스테리어 스페이스가 되는데 자연 발생적인 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건물이 있고 공간이 생긴 거죠. 여기를 외부 공간이라고 하고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외부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모양 적당하면 좋고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가 되게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m라고 칠게요. 13m. 그러면 여기 중간이 뻥 뚫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뭐 미술관이라던가 어떤 홀이라던가 그럴 경우에는 여기 4m마다 한 번씩 끊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층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지각적으로 구조적으로 높이감을 주면서 심리적으로는 상승감, 존엄성, 우리 법원이나 어떤 큰 오피스 건물, 은행 이런 거는 수직을 굉장히 강조해서 높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높이감, 상승감, 존엄성 등의 종류입니다. 형태의 조화로서 황금 비례의 비율은 가로가 1일 때 세로가 1.618이면 안정적이고 보기가 좋은 비례입니다. 1대 1.618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선의 3요소는 속도, 빈도, 하중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교차성이라는 말도 써서 같이 이렇게 해놔봤고요. 공간은 동선의 3요소에 속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31번입니다. 주택의 식당 및 부엌에서 작업 순서요. 맞게 배치된 것은 작업 순서라 함은 먼저 어떤 재료를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 씻어야 되겠죠. 개수대에 씻어주시고 조리대에서 썰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시고요. 가열대에서 끓여주시고 그런 다음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내놓는 배선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주택 현관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관만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현관과 거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주택 외부와 내부의 연결 기능 좋고요. 위치는 도로에서 들어오자마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대지 모양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현관 크기는 접객의 용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응접실 같은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 클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크기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 틀렸고, 현관 바닥에서 홀, 우리 거실의 단 높이는 일반적으로 10에서 20cm, 우리 난방이 들어가는 정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이 상승하지 않는 높이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단지의 단위 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인보구가 있고요. 이게 40에서 50호로 나오기도 하고 20에서 40호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모아지면 근린 분구가 되고요. 보통 한 160에서 200호 정도를 근린 분구라고 해요. 우리 인보구에는 놀이터 하나, 근린 분구에는 유치원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근린 분구가 모아지면 1600에서 2000호 정도 되고요. 이 안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근린주구 되겠습니다. 급기와 배기 모두 기계 장치를 이용한 것이고요. 실내외 압력차를 환기 방식 또는 기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제일 좋은 1종 환기법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3종 환기는 욕실이나 뭐 주방 이런데 가스를 밖으로 빼주기만 하는 것, 병원처럼 외기를 안으로 넣기만 하는 것은 2종 이렇게 되고 있고, 중력 환기는 다른 말로 자연 환기고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창문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이용하는 것이 중력 환기법. 세정 밸브식 대변기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플러시 밸브라고 볼게요. 공공 장소에 가면 이렇게 레버를 눌러서 일정의 물을 뺄 수 있는 거고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겁니다. 연속 사용 가능하고요. 일반 가정용으로 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우리 집에는 탱크를 이고 있는 그런 방식, 여기서 일정량의 물을 채웠다가 이 변기에 물을 흘려내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급수 간격이 최소 25 정도가 필요하고요. 낙차에 의한 수압은 하이 탱크식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하이 탱크. 그래서 다 틀렸고 1번이 가능한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배수 트랩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나가는 것이 S트랩, 욕실 바닥에서 머리카락 걸러주는 것이 벨트랩, 버킷 트랩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응축수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버킷 트랩은 증기 트랩의 일종, 배수 트랩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요. 드럼 트랩은 우리 주방 밑에 보시면 크게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것이 드럼 트랩. 39번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은 이렇게 생긴 콘크리트 블록 안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보강한 것이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입니다. 이 단층에서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의 벽량은 면적에 대한 내력벽의 양인데요. 제곱미터당 15cm는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LPG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LPG의 키워드는 뭐냐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이 이렇게 있으면 LNG, 도시가스는 이런 누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위에 있고요. LPG는 누출 탐지기가 바닥에 있어요. 공기보다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동글동글 굴려서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용접할 때는 가스 절단 등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프로판 가스라고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드렌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 발생 알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고 요즘은 빌딩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옆 빌딩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럼 여기 우리 드렌처 설비에서 물을 흘려서 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가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자, 42번 건축도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부분, 숨어있는 히든 선입니다. 이것은 파선, 다른 말로 점선, 파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4번 집안이 연약하거나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커서 기초판이 넓어야 합니다. 건물 하부 전체를 온통 다 기초로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매트리스처럼 깔았다고 해서 매트 기초라고도 합니다. 45번 조적조 벽체에 내쌓을 때 최대 한도는입니다.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조금씩 벽돌을 내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내쌓을 때는 한 켜는 8분의 1b, 두 개를 붙여서 나온다. 두 켜가 동시에 나온다 할 때는 4분의 1b.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전체는 2.0b를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창호의 평면 표시 기호 명칭으로 옳은 것은 이건 열 수도 없고요. 열 때는 이렇게 열리는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열리지 않고 오르내리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는 창입니다. 48번 구조 형식 중 삼각형 뼈대를 기준으로 축 방향력, 다른 말로 압축력만 받도록 한 것은 트러스 구조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구조는 거실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게 되고요. 몇 가지 키워드를 갖는 것이 이 트러스 구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삼각형 뼈대, 두 번째 키워드는 축방향력 또는 압축력, 세 번째 키워드는 거실 플레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트러스 구조. 50번 목구조에서 기초와 토대를 연결한대요. 보통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목재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재질이죠. 이질재입니다. 그래서 미리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이렇게 갈고리를 심어두는 것이 앵커 볼트고요. 거기에 구멍 뚫은 토대를 놓고 볼트를 잠궈주는 것이 앵커 볼트입니다. 자, 송풍에 의한 내압으로 외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주고 압력에 의한 장력, 당기는 힘으로 공간 및 구조적 안정성을 추구했대요.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로 인해 공기의 기압 차이로 인해 막을 형성하는 것은 공기막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슬럼프 값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서요. 이걸 굳기 전에 쏙 뺀 다음 여기서 얼만큼 꺼지는가를 보는 것이 슬럼프 값입니다. 그래서 X가 정답 되겠습니다. 54번 판유리 종류를 600도 이상의 연화점, 연해지는 점 근처까지 가열한 후 표면에 냉기를 뿜어 순식간에 냉각시킨 다음 건조하는 것. 담금유리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거라서 강화유리입니다. 제도용지의 규격에 있어서 가로, 세로의 비율로 옳은 것은 세로가 1일 때 가로는 루트 2에 속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목조 벽체에서 기둥 맨 위에 처마 부분에 수평으로 거는 거래요. 지금 정답이 보통은 처마돌이 아니면 깔돌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둥 위에 바로 붙어 있대요. 그래서 지붕틀에 깔려 있는 요 깔돌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붕 위로 올라간다. 평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처마돌이가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기둥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깔돌이 깔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구조물로 옳은 것은 일단 6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층까지는 우리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 올라간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5층 이상이 아니고 6층 이상이고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엘리베이터,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5층 아닌데 엘리베이터 있는 거 많이 봤어요. 하는 경우 있어요. 뭐 식당이라던가 짐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또는 집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자, 화력발전소와 같이 미세한
가루를 연소할 때 석탄재가 고온에 녹은 후 냉각되어 또 이런 만들어진 미세한 어떤 가루를 혼화제로 사용한 시멘트래요. 지금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가 막 날아다닌대요. 플라이. 그리고 재가 영어로는 애쉬. 날아다니는 재. 고로 슬래그는 용광로에서 나왔다라는 키워드를 가져야 됩니다.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광로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로로 이렇게 외워서 고로 슬래그 시멘트고요. 화력발전소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재다 해서 플라이 애쉬 시멘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쉘 구조의 대표적인 구조물은 우리 조개 껍질 같은 곡면이 가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입니다. 평면적인 쉘 구조는 이런 느낌. 우리 바닥 슬랩을 둥글게 만들어서 압축력을 보강하는 거고요. 입체적인 쉘 구조는 이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중 압축력이 적용된 건물 형식은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주는 건데요. 막 구조는 멤브레인 구조랑 같은 말이고요. 장력, 당기는 힘만 받아줍니다. 현수 구조도 매달려 있는 힘으로 당기는 힘만 받아주는 것이 현수 구조. 돔 구조는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의 아치라고 보시면 되고 아치 자체가 위에서 누르는 압축력만 받는 그런 형식. 정답은 4번입니다. 볼을 없앴대요. 그래서 플랫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슬랩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볼을 잘라버렸어요. 기둥과 슬랩을 보강한 것이 플랫 슬랩이고요. 납작한 슬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즘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볼을 없앤 것은 플랫 슬랩인데 여기서 볼랑 기둥까지 없애버렸어요. 오로지 벽과 슬랩으로만 힘을 받는 것. 그것은 내력벽 구조 또는 벽식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무엇을 없앴는지를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횡력, 옆에서 미는 힘을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버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축하는 벽. 그래서 영어로는 버트레스라고 하고요. 여기 중간을 뻥 비워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는 것. 플라잉 버트레스. 일반 버트레스는 이렇게 다 붙이는 것. 우리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옆에서 미는 힘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부축해주는 형태가 버트레스입니다. 초고층 건축 구조 시스템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내력벽 시스템은 다른 말로 벽식 구조입니다. 보도 없애고 기둥도 없애고 일반적인 아파트에 쓰이는 게 이 벽식 구조입니다. 나머지 3개는 초고층 구조 시스템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철골조 주각 구성 부재 중 날개 모양으로 여기 이미 문제의 답이 나왔습니다. 윙플레이트 양 끝에 붙이는 강판이고요. 우리 H빔 양 끝에서 아래쪽을 넓게 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강판은 날개 모양의 강판, 플레이트 되겠습니다. 철골 구조에서 고력 볼트 접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찰 접합, 지압 접합 등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찰 접합이 있는데 볼트가 쉽게 풀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볼트는 이렇게 너트와 볼트를 쬐어주면은 이 육각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머리가 어떤 진동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세게 쬐어주는 것이 고력 볼트고요. 이 풀리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 고력 볼트입니다. 콘크리트 보에서 늑근을 왜 사용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보가 있으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발생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힘의 방향이 4분의 1 정도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라지려고 하는 전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이 갈비뼈 모양처럼 생긴 늑근입니다. 그래서 전단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번 제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0 용지의 넓이는 약 1제곱미터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A2 용지의 크기는 A0 용지의 4분의 1인데 어떻게 보냐면 가장 큰 것이 A0이고요. 반으로 접으면 이게 A1이 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접으면 A2가 되는데요. 반으로 접는다는 것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고 한 번 더 접었다 하면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 접었기 때문에 4분의 1이 맞고요. 제도 용지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비는 루트 2대 1입니다. 혹시나 바꿨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게 긴 쪽 가로가 루트 2, 짧은 쪽이 1, 큰 도면 접을 때는 A4 크기로 접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4번 바닥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닥 재료는 습기를 좀 막아줘야 되고요. 진동도 막아주고 소리도 차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방청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15번 현수 구조에 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현수 구조는 이렇게 매달린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데 인장력은 영어로 텐션 되겠습니다. 16번 골재의 체가름 시험에 사용하는 체가 아닌 것은 인데요. 골재는 잔골재, 모래가 있고요. 굵은 골재인 자갈이 있습니다. 잔골재의 가장 작은 것이 0.15mm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굵은 골재는 10mm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보시면 굵은 골재 10, 15, 20, 25 이렇게 잘 가다가 30 중간에 35mm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5mm는 체가름 시험에 사용하는 체가 아닙니다. 목재 거푸집과 비교한 블록 거푸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목재 또는 판, 금속 판을 대놓고 콘크리트를 붓고 떼내는 거예요. 블록 거푸집은 그게 아니라 속이 뻥 빈 블록이 있어요. 거기에 철근 보강을 하고 콘크리트를 붓는 것. 그것이 블록 거푸집입니다. 얇은 콘크리트판의 블록으로 거푸집 역할을 하는 블록에 빈 속에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부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블록 거푸집의 특징이었습니다. 건축 도면의 표시기호와 표시사항 연결이 옳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A는 에어리어 면적이고요. 용적은 볼륨 V입니다. R은 라디우스 반지름, 지름은 파이로 표시되고요. 또는 디아메타 D로 표시됩니다. 길이는 랭스고요. 하이트가 높이 되겠습니다. W는 width, width 되겠고 나비 또는 폭을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건축 재료의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 중 유기질 재료가 아닌 것은 유기질은 이렇게 호흡을 하거나 광합성을 하거나 세포가 어떤 자라나면서 생기는 재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무가 있고요. 그 역청 재료는요. 석유를 걸러서 나온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역청 재료입니다. 석유라는 것이 그 옛날에 그 식물 또는 동물이 땅속에서 다가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석유입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은 유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유기질 재료가 맞고요. 합성수지는 왜 유기질이냐라고 하는데 이 합성에 들어가는 수지라는 말 자체가 나무의 기름을 기준으로 나온 말이에요. 나무가 광합성을 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기물에 속하고 그것을 합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합성수지입니다. 그럼 플라스틱도 맞나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석재는요. 어떤 광물 같은 거잖아요. 돌멩이 같은 거. 그건 숨 쉬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무기질에 속해요. 무기질. 대표적으로 석재가 있고 무기질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 같은 거, 금속 같은 것도 무기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기질이 아닌 것은 4번 석재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철근의 정착 길이 결정 요인과 가장이 중요합니다. 먼 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철근의 정착 길이는 예를 들어서 보와 기둥에 철근은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서 여기 감아줘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 거리, 이 길이가 정착 길이에요. 철근 종류와 갈고리가 가장 결정 요인에 중요한 거고 콘크리트의 강도와 물시멘트 비는 좀 멀다고 볼 수 있는데 물시멘트 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물시멘트 비가 더 멀어요. 그래서
가장 먼 것은 4번 물시멘트 B입니다. 왕대공 지붕틀에 사용되는 부재와 연결철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나오는 문제만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보면 시읒자보와 평보, 이거 좀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시옷자보와 평보를 연결할 때 이 부분이요. 여기를 안장 맞춤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게 해놓은 게 안장쇠이냐 이게 아니라 안장 맞춤은 그 형태이고 안장쇠는 연결 철물인데 여기서 쓰는 물체가 아니라 볼트 같은 걸로 여기를 보강을 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안장 맞춤인지 안장쇠인지 구분해서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적벽체의 출입문 상부에서 버팀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치라는 것은 이렇게 조적조 벽체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개구부가 뚫리게 되면 이 위에 인방이라는 걸 걸어서 일반적으로 보강을 하는데 인방을 걸지 않아도요. 이렇게 둥근 형태로 벽돌을 쌓아주면 압축력을 더 잘 받아요. 버팀대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압축력만 작용하고요. 아치 벽돌을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것을 층돌이 아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아치라고 합니다. 자, 철골 구조에서 주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옷자를 기준으로 해서 압축력을 주로 받는 것, 이것이 트러스인데요. 이 트러스의 연결 부재가 연결 지점에 사용하는 판이 셋 플레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철골조 주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철골조 주각은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H빔을 얹을 때 사용되는 이런 베이스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이런 것들이 주각에 사용되는 부재입니다. 아스팔트 품질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스팔트가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아스팔트가 열을 받으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가 이것을 보는 게 가몬비고 어느 정도로 잘 펴지는가 그것이 신도, 뾰족한 침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이 침입도 이렇게 보는 건데 압축 강도는 보지 않습니다. 자, 먼셀 표색계라는 게 나오고요. OR44에서 색의 명도는인데 색, 명, 체 순서예요. 색상, 명도, 채도. 그럼 중간에 있는 4가 명도 되겠습니다. 각종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량 철골 구조, 가벼운 철골 구조라는 뜻이고 철골 자체가 내화성에는 우수하지 못합니다. 목 구조 또한 불이 나면 위험할 수 있고요. 비교적 내구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벌레가 먹는다거나 불 붙으면 탄다거나 그런 문제로 인하여 비교적 내구적이지 못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구적이고 지진에 강한 내진 그리고 불에 강한 내화성 모두 뛰어난 구조입니다. 벽돌 구조는 내진적이지 못해요. 횡력에 약해서 그렇고요. 고층 건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루미늄은 산이나 알칼리, 바닷물, 침식되지 않지가 않고요. 약한 특징이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구리는 대부분 산이나 알칼리, 해수 등에 약합니다. 연한 재질인 편이고 가공성 뛰어나고요. 전기 전도성 좋고요. 반사율 뛰어나고요. 불에도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재의 보존성을 높이는 방부 처리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라주는 게 도포법, 담궈놓고 스며들게 하는 게 침지법, 그리고 상압, 일반적인 압력에서 주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장법은 방부 처리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보와 기둥 대신 보와 기둥이 없대요. 보만 없으면 플랫슬랩, 보와 기둥 다 없으면 벽으로만 견디는 벽식 구조입니다. 주택 계획에서 다이닝 키친, 다이닝 플러스 키친인데요. 식당과 주방을 합친 아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식당과 주방을 합쳤으니까 공간 활용도는 높고요. 주부의 동선이 단축됩니다. 소규모 주택에 적합한 편이죠.
더 적합한 건 리빙, 다이닝, 키친 셋 다 합친 거. 거실의 일부의 식탁을 꾸민 것은 리빙 키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외부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간은 건축 공간을 형태적으로, 조형적으로 인식하는 거 맞고요. 건축물이 여러 개라면 건축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어찌됐건 문 열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외부 공간입니다. 건축 공간의 기본 요소는 내측과 외측인데 이 부분은 문 열고 나왔기 때문에 외측, 익스테리어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9번 지하실이나 옥상 채광욕입니다. 지하실이라면 그라운드 레벨이 있고요. 그보다 낮게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윗부분을 좀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빛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프리즘 유리입니다. 이것은 전체 중량인 50을 기준으로 바짝 말렸을 때, 물을 다 뺐을 때는 35가 된다는 그 어떤 단서를 주었고요. 그러면 물은 15g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전체 중량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전체 중량을 나눠서 곱하기 100분율을 하게 되면은 30%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율은 물을 얼만큼 머금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절대 건조시켰을 때 비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물을 구해서 그 물을 원래 중량에 나누는 그런 순서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조명과 관련된 단위의 연결, 광속을 뉴턴이라고 했는데 뉴턴이 아니라 광속은 루멘입니다. 광도는 칸델라, 휘도는 니트, 조도는 룩스 이렇게 정해진 거에서 다르게 문제가 나왔죠. 광속은 루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43번 벽돌을 하루 쌓는데 최대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가예요. 벽돌은 이렇게 한 장 쌓고 아직 마르지 않은 몰타를 놓고 또 벽돌을 쌓고 아직 마르지 않은 몰타를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무게가 실리면 이 몰타리 마르기 전에는 옆으로 좀 빠져나가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m를 쌓는데 최대는 1.5까지 쌓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시멘트에 염화 칼슘, 염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빨리 굳는 특징이 있습니다. 응결이 빨라져요. 그러므로 인해 조기 강도는 다른 말로는 초기 강도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근 부식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에는 적용하기가 좋죠. 근데 지금 4번에 보시면 수화 반응이 느려진다가 아니라 수화 반응은 같이 가는 것이 응결, 초기 강도 이런 건데 다 모두 빨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번에서 느려진다라고 했고요. 틀린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사이즈의 벽돌은 무엇인가? 2호 토막은 25% 토막. 같은 말로는 반반절이 되고요. 반절은 50% 토막이 되겠죠. 7호 토막은 75% 토막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2번 7호 토막 되겠습니다. 건물의 부동 치마입니다. 부동 치마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연약 지반을 만나서 같지 않게 꺼지는 거예요. 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반이 동결작용을 받을 때 만약에 얼었어요. 여기는 수분이 되게 많고 수분이 적어서 수분이 많은 곳이 더 많이 불어났어요. 부피가. 그래서 다르지 않게 꺼질 수 있고요. 지하수가 여기는 되게 많고 여기는 적고 이럴 때는 다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건물에서 깊은 굴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건물에서 갑자기 땅을 막 파게 되면 이렇게 힘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같지 않게 침하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기초를 크게 하는 건 부동치마를 어찌 보면 막아주는 방법일 수 있어요. 여기서 기초를 넓게 잡아버리면 같지 않게 꺼지려고 하다가도 이 힘이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부동치마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4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기호에 해당하는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벽 안으로 문이 들어가는 미닫
미닫지문입니다. 미닫이문. 미석이는 이렇게 문과 문이 겹치면서 열리는 것이 미석이, 벽 뒤로 숨거나 벽 안으로 들어가면 미닫이입니다. 옳은 것은을 물어봤고요. 문짝을 상하 문틀에 홈을 파서 끼우고 벽면 사이 또는 벽면 뒤로 밀어붙이는 문. 이게 미닫이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쪽 문틀에 경첩등으로 철문을 부착해서 회전하는 방식으로 열린대요. 이건 여닫이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유경첩으로 안으로 열렸다가 밖으로 열렸다가 자유자재로 열린다고 해서 자재문입니다. 그리고 방화 성능이 있대요. 이것은 방화문입니다. 요즘은 갑종 방화문이 아니라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렇게 바뀌었고요. 30분 방화문도 있더라고요. 52번 지붕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붕 외관은 이왕이면 예쁜 거, 좋은 거, 부드러워서 가공이 용이하면 좋겠지만 반드시는 사실상 아닙니다. 열 전도율이 작아야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작은 것이 좋고요. 재료가 가벼운 게 좋아요. 너무 무게가 실리면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재료는 가볍고 빗물 같은 것들 그리고 습기 막아주고 내화성, 내수성은 큰 것이 좋습니다. 55번 수직 부재가 이렇게 수직 부재가 있고요. 가늘고 긴 경우에 더 나오는 거고 여기 압축력을 받을 때 애가 순간적으로 접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휘어버리는 현상. 좌절하고 굴한다고 해서 좌굴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급수 방식, 물을 받는 방식인데요. 급수 압력이 일정해요. 우리 일반적 아파트는 위에, 건물 위에 물탱크를 이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압력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으로 물이 나와요. 만약에 펌프로 물을 쏴준다면 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단수가 되어도 이 남아있는 물로 급수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급수 수요, 아파트처럼 세대가 되게 많을 때 물을 많이 모아놓고 조금씩 주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 것이 높이 있다고 해서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57번 벽체의 단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했습니다. 열 관류율이 크다는 것은 열이 잘 통과를 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열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단열은 벽체를 통한 열 손실 방지를 하게 되고요. 보온재의 역할도 하게 돼요. 그리고 벽체의 열 관류 저항 값이 작대요. 그 저항값이 작다는 것은 저항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저항값이 작다는 것은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열 효과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크다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치기 콘크리트 중에서 물속에 타서라는 것은 그냥 딱 외웁니다. 두꺼워야 되는데 100mm. 우리 일반적으로 40, 20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칠 때는 훨씬 더 두꺼운 100mm로 암기를 해주셔야 제일 두꺼운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